예, 소개받은 이병욱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PPT를 쓸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그냥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글을 좀 띄워서 강의해 와서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한글을 올려놓고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글자의 포인트가 잘 맞는지는 이게 또 처음이라고 말을 잘 안 듣네요. 약간 제목은 중국 불교사의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잡았습니다. 목차부터 봐주시면 처음이 서론이고 두 번째가 중국 불교의 정계라고 해서 간단하게 중국 불교사의 정계 과정을 소개하고요. 3장이 아무래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불교의 유기사항이라고 해서 4번의 폐불 사태를 거론하고요. 그 뒤로 중국 불교사에서 폐불 사태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명 도첩을 발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공명 도첩의 발행에 대한 의미가 제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장을 보시면 현대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5장에서 마지막에서는 중국 불교의 유기 상황이 시사하는 교훈점과 대안모색, 그래서 3장의 내용을 5장에서 다시 한번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보통 중국 불교의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에 4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중국 불교 특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동국대 평생교육원, 지금은 융합연구원인가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중국 불교사를 몇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몇 학기 강의한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인도 불교도 있고 동남아 불교도 있고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등등 여러 불교가 있지만 불교사의 백미는 중국 불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불교의 근원은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 불교사가 어딜 가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출발해서 AD 12세기, 13세기경에 거의 세력이 소멸한 것이 인도 불교이고, 그 뒤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소생하고 있다 정도의 평가이지만, 중국 불교사는 기원전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사의 백미에는 중국 불교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중국 불교의 특징의 4가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유경의 성립입니다. 유경이란 말은 거짓 유자니까 이걸 쓰면 좀 안 되는 용어인데요. 정확하게는 중국 찬술 경전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 은중경 같은 것이 중국 찬술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도와 중국의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가 중국 문화에서는 효가 강조됐지만 인도 불교라고 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인도에서의 효와 중국 문화에서의 효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강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도 인도 불교를 수용하지만 인도 불교에서는 없는 요소였던 효라는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찬술 경전이 등장했고, 그 대표적 경전으로서 부모 은중경을 통상 거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불교 교단과 국가 권력의 관계에서 볼 때 중국 불교는 국가 권력의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인도 불교하고 비교해 보면 인도 불교는 최소한 초기 불교에 있어서는
취해복권적인 어떤 종교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데, 적어도 중국에서는 들어오자마자 불교 교단이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서는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남조와 북조의 차이가 있고, 남조는 비교적 그래도 국가 권력과 대등한심을 가졌던 적도 있지만 북조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불교가 형성됐기 때문에 불교 교단이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 그런 특징적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셋째가 교상방석을 중심으로, 저희가 교판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심으로 한 종파 불교가 성립하였다는 점입니다. 교판론의 주요 등장은 인도 해심일경이죠. 유식학파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해심일경에 나오지만, 대체로 인도 불교에서는 교판론이 그렇게 득세하지는 않았고요. 중국에 와서 교상방석이 등장했고, 그 교상방석의 근거에서 각 종파 불교가 각계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출세관보다는 현세관, 세관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다. 인도는 출세관의 문화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 중국은 현세관의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세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현실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교라고 해도 인도에서는 공을 강조했다면 중국에서는 진공, 묘유, 진공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죠. 묘유가 있다. 현실의 가치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는 집착하는 것처럼 존재하지는 않지만 묘한 존재로 있다. 그래서 진공, 묘유가 중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략 개선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중국 불교의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불교의 전개 과정은 다음에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소개기, 영구기, 건설기, 유지기, 세태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중국 불교사의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후한 시대와 그 끝무렵에 불교가 소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략 기원적 2년에 이제 불교가 소개되었다 정도가 가장 확실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원 전후에 불교가 소개돼서요. 2단계는 유진남북조 시대의 불교의 이론이 어느 정도 소화되어 연구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동진시대의 격의불교입니다. 격의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의 사상, 주로 노자나 장자의 사상에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특징이 격의불교라고 하는 건데요. 격의불교라고 할 때 이 격자가 틀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상의 틀로 인도 불교의 공사상을 수용했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것을 격의불교라고 합니다. 이 격의불교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처음 접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공사상을 중국 쪽 사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친숙한 사유였던, 그리고 비슷했던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통해서 일단 인도의 공사상을 수용한 뒤에, 그 다음이죠, 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도 불교 여러 학파 불교가 연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열반종, 성실종, 지론종, 섭론종, 뒤에 삼론종. 그래서 지론종, 섭론종은 유식학파고 삼론종은 중간학파잖아요. 인도의 중간 유식학파, 이렇게 이런 유형의 이론 불교가 드디어 소개되고 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중국 불교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면 3단계는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중국 불교의 독자적 종파를 세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전성 시대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중국 불교는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남조와 북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불교가 외래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중국 민족의 문화 속에 융합되어 중국인의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4개의 종파를 거론하는데요. 4대 종파, 천태종, 화엄종, 서원종, 정토종. 하나 더 써라 그러면 밀종, 밀교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3대 종파 그러면 정토종을 제거하고 천태, 화엄, 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과 정토종은 실존불교의 맥락에 속하고, 특히 정토종은 대중불교적 요소가 강하고, 천태나 화엄은 불교 철학의 꽃이다. 뭐 이렇게 널리 언급되고 있습니다. 4단계는요. 송나라 시대에서 명나라 시대까지 이르기 그 불교 세력이 유지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소위 불교와 중국 민중 어떤 이념과 서로 결합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포대화상 뭐 이런 것도 다 송나라 때 등장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원나라 때 어쨌거나 그 승려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과장된 기록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불교가 세력을 유지했고요. 명나라 때 가서는 명태조가 불교를 억압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고, 명말에 가면 저희도 잘 아는 명말의 4대 학승이 등장하죠. 그래서 송대부터 명대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세력이 유지되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5단계는 청나라 시대의 불교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던 세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지배자가 된 만주족의 청나라는 유교적 규범에 의해서 중국인을 통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불교나 도교 등을 이단으로 판정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완전히 중국 사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세력, 힘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 청나라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장입니다. 중국 불교의 위기 상황, 폐불과 공명 도첩의 발행. 제가 말씀드렸죠. 제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4차례 폐불이 있었는데요. 북위의 폐불, 북주의 폐불, 회창의 폐불, 후주, 세종의 폐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와 그 이후 공명 도첩의 판매. 그래서 4번의 폐불 이후 아마 중국 황실도 뭐 이렇게 바보가 아니니까요. 불교를 탄압해서만은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공명도첩을 판매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재정의 문제는 충당하고 불교와 아주 본격적인 마찰을 빚지 않았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6. 공명도첩 등의 판매에 관한 불교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북위의 폐불. 중국 불교에서 발생한 첫 번째 불교 탄압은 북위의 태무제의 폐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무제 때 대략 최호, 재상이었던 최호가 있고 또 도교 신천사도의 창시자 구겸지가 있는데 이 둘이 모의해서 불교를 탄압하도록 하였습니다. 446년에 태무제가 반란을 일으킨 개호를 토벌하기 위해 장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장안의 사원에서 승려의 비행을 발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태무제는 최후가 제시한 주장, 곧 불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그 폐불이죠. 받아들여서 폐불의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승려는 죽임을 당하고 불상과 경전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때가 446년 3월이라고 합니다. 불교 쪽의 기록을 보면 446년에 시작해서 불법을 훼손하고 없앴고 군사와 병사를 풀어서 사원을 약탈하며 통치하는 범위 안에 모든 승려를 환속시켰다고 합니다. 사원 근처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파견해서 모두 체포하고 잡히면 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 안에는 2번 다시 스님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불교 쪽에서 좀 더 과장해서 서술할 가능성은 있는 기록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주의 폐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조 북조 할 때 북조가 북이가 있고요. 북이가 이제 동이 서이로 나눠서 그 서이가 북주로 이어집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일어난 두 번째 불교 탄압은 북주의 무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무제는 어떤 임금이냐? 상당히 현명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무제는 북제를 정벌하기 위해서 부국 강병책을 추구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서, 그 사업의 하나로서 불교 사원을 정리하고 사원 소유의 땅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타락한 불교의 승려를 숙청하였고 불교 교단을 정리하고 탄압했다라고 불교사에 소설되어 있습니다. 북주의 불교 탄압 사건의 경우는 8개 주에서 4만여 개의 사원을 귀족의 저택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수많은 경전을 불태웠고 불교 승려 300만 명을 환속시켰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불교 탄압 기간은 5년이었지만 이것이 불교계에 준 영향은 매우 컸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일어난 폐불이죠. 회창의 폐불입니다. 회창의 폐불은 당나라 무종에 의해 회창 2년 84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승려 가운데 도망병, 범죄자, 처자가 있는 분 그리고 계행을 닦지 않은 자는 환속하고 승려가 주술 이외에 요술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려가 사원의 문 밖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승려의 사유재산을 몰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회창 5년 845년 8월에는 회불사 륵 승리 환속제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한문을 뜯어보면 불사를 허물고 회죠. 승리 스님을 이렇게 억누르고 환속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를 두고 그 밖에 모든 사원은 파기하고 승려를 환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간의 예외는 제가 이제 저 발표문에 써놨는데요. 약 몇 개 사찰 말고는 다 그냥 파기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찰은 파기하고 승려는 환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속한 승려와 사원의 노비는 양세후가 이제 1년에 2번 세금을 내는 백성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회창의 폐불로 인해 파괴된 사원은 4,600개소, 그 다음에 암자죠. 암자는 약 4만여 개, 그 다음에 환속한 승려는 26만여 명, 사원의 땅을 사전을 몰수한 것이 수천만 경, 노비는 뭐 15만 명 뭐 이렇게 하니까요. 이는 전하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회창의 폐불로 인해서 불교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하는 점은 뭐 같은 내용을 전한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창의 폐불이 발생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원인입니다. 불교 사원이 증가하고 승려의 숫자가 늘어나며 사원의 경제가 확장된 것이 오히려 국가에는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원과 승려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세금의 면제 등으로 해서 국고의 수입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 또 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면 정신문화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인 산출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원이 재산을 증식시키게 된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왕씨나 귀족의 토지를 그러니까 왕씨나 귀족이 토지를 기증한 경우도 있고 사원 안에 여러 영리 행위로 인해서 또 재산을 늘어나게 한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국가 경제 유업 요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 무종에 의해 회창의 폐불이 단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공명도첩을 발행해서 이런 문제는 그냥 불교의 탄압 없이 도첩을 이름 없이 그냥 이름 없는 도첩을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경제적인 수입을 추구했다는 거죠. 후주 세종의 폐부는 뭐냐면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5대 전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후주고 후주에서 뛰어난 임금이 세종이라고 합니다. 후주의 세종은 5대 시대에 뛰어난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고 송나라의 태조 조광운은 후주 세종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난 왕인데 이 뛰어난 왕 현덕 2년 5월에는 치객사원 곧 왕실에서 인정한 사원만을 허용하고 개인적으로 숙녀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출가할 때 조부모, 부모, 숙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수계의식은 5개 도시의 계단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이때 파괴되지 않고 남은 사원이 2694개 여기에 속한 비구가 42,000여 명, 비구니가 18,000여 명 등은 용인하였고 파괴된 사원이 약 3만 개 그리고 비구니 수십만 명이 환속했다는 거죠. 굉장한 탄압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세종은 불상을 회수해서 동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는 신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도 불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교 탄압하니 결국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랬으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 얘기가 참 재밌어요. 경들은 불상을 훼손한다고 의심하지 말라. 부처는 선한 도리를 가지고 사람을 교화하는 존재이니 진실로 선에다 뜻을 두면 이것이 부처를 섬기는 것이다. 저 구리는 구리로 만든 모양이 어찌 부처이겠는가. 또 내가 듣기로는 부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라고 하니 불교 신도라면 오히려 머리나 눈을 버려서라도 보시해야 할 것이거늘 만약 짐의 몸으로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면 역시 아까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불교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이치대로 자기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후주 세종이 폐불에 관한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참된 불교의 정신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4번의 폐불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송나라 때부터는 이런 폐불 사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와 그 이후에 공명 도첩의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중국 불교사에서 4차례 일어난 불교 탄압 사건 곧 폐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송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송나라 황실에서 재정 위기에 닥쳐서 공명의 도첩과 자의대사라는 호칭을 판매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첩을 판매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도첩은 득도한 사람에게 경전시험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자격증이었고 승려는 도첩을 받으면 성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노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첩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도첩은 스님이 되는 자격증이죠. 승가에 합격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증이었는데 그러나 성명 등이 없는 도첩 곧 공명도첩이라는 게 빌공자 이름 명제잖아요. 이름이 없는 도첩이에요. 무기명 수표 이런 거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도첩을 수여한 사람은 더 이상 머리를 깎고 가설을 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개의 도첩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승려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죠. 도첩은 일종의 국채처럼 재산의 형태로 소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가격만 맞으면 이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여러 차례 도첩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명의 도첩을 판매하였는가요? 송나라 신정 1067년부터 공명의 도첩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시정한 적도 있지만 그건 약간 뭐 잠깐의 시기였고 전반적으로는 모든 송나라 시기에 도첩을 판매했고요. 또한 공명의 도첩을 판매하면서부터 자위대사의 호칭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공명 도첩의 가격보다 낮았는데 그것은 고객 위주로 승려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위대사의 호칭은 출발은 측천무가 자기가 총애하는 승려 회의한테 준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송나라에 와서는 이제 자위대사 호칭도 팔고요. 여기에 2자를 더 추가해서 팔거나 또는 4자를 더 추가해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명나라 시대에도 황실에서는 공명 도첩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414년 10월에 산서성, 섬서성에 기근이 발생하였는데 이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공명의 도첩 1만 개를 제작해서 좁쌀 10석에 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판매 비용으로 기근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명나라 시대 이것 말고도 몇 차례 더 공명 도첩을 판매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명의 도첩 등의 판매에 관한 불교 사적 의미, 공명 도첩 등을 판매했다는 것이 갖고 있는 불교 사적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불교사에서는 4차례 폐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사원의 증가, 승려의 숫자가 늘어남, 사원 경제가 팽창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되자 부국 강병책의 하나로서 폐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뭐 4차례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런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폐불 사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요? 그것은 공명의 도첩 등을 판매해서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대 평생교육원에서 중국 불교사 강의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한번 이걸 논문으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데 이번 중국 불교사 그 흥망성쇠에 관한 글을 발표하라고 해서 이 테마로 한번 써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명의 도첩 등을 판매하는 것은 유연한 형식의 폐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시끄럽게 불교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고 그래서 불교 신도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조용히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차례 폐불 사태와 공명 도첩의 판매는 거의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요인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앞에 소개한 그 4차례 폐불 사건보다 더 진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중국 불교사의 전개에서 불교 교단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국가 경제에 방해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대 중국의 불교 상황을 또 간단히 소개하라고 처음에 그 글을 쓸 때 요구받았습니다. 이건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가 중화민국 시기의 불교고요. 두 번째가 현대 중국의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 시기의 불교는 1911년에 신해 혁명이 일어나서 1912년에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는데 이 시기의 불교계의 주요 과제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근대식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사찰의 재산을
활용하자고, 또는 도교의 재산을 활용하자고 정부에서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이 묘산흥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날강도죠, 이것도. 아무튼 뭐 국가의 교육을 위해서 사찰의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거죠. 네. 이러한 제안, 이런 폐불이죠, 일종의 폐불 사태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사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한 것이 이 시대의 불교계 활동의 주요 모습이다, 이렇게 봤고요. 현대 중국의 불교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현대 중국의 불교계의 변화, 그 문화 대혁명 때 철저히 탄압받았다는 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점차 복원된다는 점, 그런 거죠. 현대 중국의 불교 정책, 현대 중국의 불학원의 현황, 삼을 집어넣은 건 이걸 통해서 현대 중국에서 불교계의 현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현대 중국의 불교계의 현황은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했는데 50년대 후반까지는 불교를 그렇게까지 탄압은 안 했다고 합니다. 불교가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문화에서 중심 유치해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나 뭐 이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불교가 널리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주의 사상과 불교 사상에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탄압을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요. 중국에서 1950년대 후반, 특히 문화대혁명 1966년에서 1976년 10년 사이 기간 동안에 종교와 신앙에 대한 자유가 왜곡되고 짓밟혀 불교계의 여러 지도적 인물들과 일반 신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사원은 물론이고 불교와 관련되는 물건과 서들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11차 삼중 전회가 열리고서 그 이후부터 무시되었던 종교유저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신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파괴되었던 사원들도 점차적으로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쯤에 오대산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대산을 간 이유가 오대산 대화엄사 청량국사 진간을 좀 이제 기리기 위해서 갔는데, 대화엄사에 가서 거기 강백 같은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진간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진간을 모른대요. 대화엄사는 청량국사 진간 때문에 유명한 사찰인데 그저 뜨내기 스님이 아니라 뭔가 학생을 가르칠 것 같은 격조 있게 생긴 스님인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스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사찰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그 스님이 안내서를 들고 왔어요. 저희한테 다 일행한테 돌렸는데 자기는 진간은 모르는데 청량국사는 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강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긴 누가 가르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도저히 화엄경 같은 건 못 가르치고 대만 스님이 와서 가르친다. 그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때 진짜 거의 뭐 그냥 뿌리를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복구되겠지만 한번 뿌리 뽑힌 게 쉽게 빨리 복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현대 중국의 불교 정책은 시진핑 체제에서 불교의 중국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주요 내용은 8대 중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서는 불교가 사회주의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자 하는 게 핵심적 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상의 학습 시스템의 구축을 하고 있고요. 세대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특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건너뛰죠. 현대 중국의 불학원의 현황을 보면 불학원은 중국 불교계의 대표적 교육기관인데요. 교육 방식은 전통 총린과 달리 일반 학교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교육 과목의 내용은 불학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 불학원이 60개소가 있다는데 국가에서 인정받은 건 40개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 불교에 가는 게 32개, 티베트 불교가 7개, 남방 불교에 가는 게 1개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불학원에는 4천여 명의 학인이 재학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5년 7월 기준으로 약 1만여 명의 스님들이 불학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교사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는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중국 불교의 유기 상황이 시사하는 교훈점과 그 대안 모색입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4차례 폐불과 공명의 도첩 등의 발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걸 제가 질문을 던지고요. 그것을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불교 사원이 늘어나고 승려의 숫자가 증가하며 사원의 경제력이 팽창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황실에서는 부국 강병책의 하나로서 불교의 탄압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4차례 폐불 사건이겠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교의 탄압이 실제로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불교인들한테 인심만 없고 실제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적고 하니까요. 송나라 시대 이후로는 공명의 도첩을 반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체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요? 불교라는 종교가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수행의 측면에서 뛰어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확실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교 사원과 승려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철학, 사상, 수행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재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 불교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무엇이냐? 결국 불교 사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승려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이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불교 사원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더 없나요? 제가 이제 발표문에는 조금 더 있습니다. 발표문을 좀 봐주십시오. 결론 부분인데요. 129쪽에 보면 대만의 불강산사와 자제공독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불강산사와 자제공독회의 사례가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도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떻게 사원 경영의 투명성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할 때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자제공독회 또는 불강산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